1930년 독일 총선, 너무나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그 직전 1928년에 있었던 선거에서 불과 2.6%에 불과했던 나치는 18.3%, 107석으로 원내 제2당으로 부상합니다. 안팎으로 그 존립을 위협받던 바이마르 체제는 나치의 등장과 함께 가쁜 숨을 몰아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숨은 그로부터 2년 4개월 만에 멈추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극우정당의 비약적인 성장을 곳곳에서 목도하고 있습니다. 100년의 시간을 넘어 반복되는 역사를 봅니다. 나치의 등장은, 그리고 극우정당의 부상은 역사의 필연일까요? 아니면 다른 길을 내지 못한 당대의,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책임일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역사 속에서 오늘의 길을 찾는 빨간 방송, 붉은 오늘 46번째, 나치 그리고 히틀러 4부. 나치 독일 정치의 전면에 떠오르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심재욱입니다. 양경규입니다. 박영채입니다. 네, 2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잘 지낼 턱이 있습니까? 어제 저녁에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있었죠? 네. 잠 설치셨죠, 다 두 분 다. 네, 참 새벽 4, 5시까지 자진 못했습니다. 어쨌든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네. 마침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나치와 히틀러의 미넨의 맥주올 폭동처럼 정말 대책 없는 너무나 해프닝에 가까운 일이 벌어져서 잘 안 될 거라고, 택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거의 50년 전에 있었던 계엄을 50년이란 세월이 이미 집어먹었기 때문에 그 와중에 이런 방식으로 뭔가 돌파구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저열한 발상에 대해서 웃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네. 네. 저도 뮌헨 맥주얼 폭동 생각이 났어요. 네,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네.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제 고향이 광주잖아요. 네, 네, 그렇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계엄군이 광주에 왔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총소리는 들었지만 계엄군을 본 적은 없어요. 아, 네. 네, 근데 제가 어제 국회 앞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어제 장갑차, 그다음에 총을 맨 군인들을 본 거예요. 진짜로? 네, 내가 본 게 그 장갑차와 군인이 아니었다면 네. 동심으로 돌아갔을 텐데 초등학교 때 느꼈던 걸 봤으니까. 음. 근데 이게 참 뭐랄까요? 이게 20세기로 돌아갔나? 타임슬립인가? 네, 뭐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온갖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보고 계신 여러분들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아시죠? 어젯밤 10시 반쯤, 거의 11시쯤 됐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바로 그 계엄군 사령관으로 그 선임된 계엄 일보가 있었어요. 모든 정당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그죠? 깜짝 놀랐어요. 저는 국회, 지방의회 모든 정당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니 갑자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며. 네, 그리고 그다음에 계엄사의 허가를 받아라 이러고, 또 이에 불응하면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연행하겠다. 이게 도대체 40년으로 훌쩍 넘어간 일 아닙니까? 역사의 퇴행도 이런 퇴행이 없고 정말 너무 비상식적인 일이어서 전 국민들이 깜짝 놀라고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국회가 새벽 1시에 비상계엄 해제 안건을 190명의 만장일치로 결의하면서 비상계엄 무효됐죠. 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이런 난데없는 비상계엄을 발효시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의안, 네, 그걸 지금 추진하고 있죠. 어제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더군다나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붉은 오늘을 더 많은 분들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정치가 극도의 혼란기이고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혼란한 시기에 앞으로 어떻게 가야 이 정세가 진행이 될지, 그리고 거기에 맞는
정말 진보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시민들은 어떤 태도로 임해야 할지 저희 붉은 오늘 같이 방송하면서 함께 고민하고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올바른 길을 좀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태를 보면서 여러 가지 언론이나 분석들을 하잖아요. 네. 왜 이랬을까 도대체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왜 벌어졌을까? 네. 뭐 명태균 네, 여러 가지 조건들이 발생하면서 그것을 덮기 위해서 그랬다라거나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뭐 남들이 얘기하지 않는 부분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세계가 연결돼 있습니다. 네. 연결돼 있고 예를 들면 유럽에서의 극우 정당이 득세하고 막말과 민주주의가 퇴행이 되는 구조 속에서도 살아남는 장면들이 나타나고 의사당을 점령했던 트럼프가 사실은 4년이 지나서 대통령이 되는 모습도 네, 보고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것이 실시간으로 금방금방 모두에게 확인되는 소위 인터넷 시대에 그렇죠. 알게 모르게 사람들의 심리적인 구조 속에 정치인의 구조 속에 마치 무솔리니의 로마 진군을 보면서 우리도 한번 해봐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로망이 있었던 것처럼 알게 모르게 자연스럽게 이 인식의 변화들이 온다라고 하는 거죠. 네. 이미 세계는 확장돼 있는 구조에서 만약에 세계 전체가 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면 기동하지 못하는 구조라고 한다면 이런 생각 못 할 거예요. 네. 세계의 질서가 변화하고 세계 정치의 구조나 이런 것들이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의 심리 또는 집권자의 심리 네. 이런 것들이 독재, 민주주의 파괴 이런 것들을 매우 간과하고 있거나 과소평가하는 경향성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네, 하는 네. 지점이 네, 맞는 말이네요. 이런 판단을 할 때 네. 작동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무섭고 위태로운 시기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게 특정한 정치인 한 명의 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한 시민들의 깨어있는 어떤 활동들이 세상을 함께 지켜내고 민주주의를 굳건히 지켜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자, 우리 본론으로 가야죠 이제. 네, 그렇죠. 네, 이제 너무 이제 충격을 받은 마당이라 저마다 한 마디씩들 하고 싶을 텐데 이쯤 하겠습니다. 네. 자, 붉은 오늘 시작하겠고요. 네. 네, 역사 속에서 오늘의 길을 찾는 빨간 방송. 붉은 오늘 지금 시작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붉은 오늘 이제 지금 오늘이 그 나치와 히틀러 네 번째예요, 그죠? 지난 시간에 저희가 미네네 맥주홀 폭동이 일어났던 1919년부터 1923년까지의 독일의 정치 지형 그리고 경제 상황, 사회적 분위기 등 이런 것들을 쭉 훑어봤어요. 왜 맥주홀 폭동 같은 극우 민족주의자가 바로가 되었는지 그런 당시의 정세를 좀 쭉 살펴보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히틀러가 감옥에서 추록을 한 이후에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차례인데 지도자를 잃었던 나치와 극우 민족주의 세력은 히틀러의 추록을 엄청 반겼을 거고 그것도 이제 정과는 위상이 완전히 지금 달라진 거잖아요. 그런 히틀러의 활동 재개로 인해서 엄청나게 세력이 확장됐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큰형님이 나오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거죠. 네. 형님 어서 오세요. 뭐 이렇게 혼란스러운 바이마르 공화국의 정세 속에서 나치가 그 기반을 넓히면서 집권으로 가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네, 오늘 이 시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선 제가 심지역 진행자가 한 네. 얘기에 이제 참으로 확 찌끌러야 안 되는데요. 돼. 찌끌러요. 예. 이걸 어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건 뭐 전라도 말인 것 같은데 확 찌끌어 버려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보면 히틀러가 돌아왔고 그런 구조 속에서 바이마르 공화국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파 민족주의자들의 세력이 그렇죠. 확장되고 네, 당연한 거 히틀러도 아니에요? 전과는 다른 명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잘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그래서 극우 세력의 입지가 넓어질 거라고 보여지는데 실상은 바이마르 공화국이 오히려 혼란을 극복하고 안정을 찾고 히틀러를 비롯한 극우 세력의 입지가 히틀러 추록 이후 급격히 좁아집니다. 그래요. 예, 저는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전혀 다른 정세가 형성이 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더 궁금해지는데요. 추록 이후의 혼란 과정에서 1920년대 중후반에 입지를 확보하고 1933년 집권까지 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입지가 좁아졌다니 어떻게 집권까지 이르게 됐는지가 더
더 궁금해지네요. 네. 네. 1925년부터 1929년까지 대략 약 4년 정도를 역사학자들은 흔히 바이마르 공화국의 황금기라고 아, 얘기를 그래요? 합니다. 네. 바이마르 공화국을 보통 세 시기로 구분하는데요. 이미 우리가 한번 첫 번째 시기는 봤잖아요. 네네네. 고전의 고전을 혼란. 면치 네네. 못하던 혼란을 거듭했던 1919년부터 1924년, 네. 그다음에 1925년부터 29년 황금기, 아. 그리고 그때부터 1933년까지 이때를 이제 마지막 시기로 흔히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네. 첫 번째 시기는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뭐 다시 한번 설명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베르사유 조약과 배상금 문제 때문에 국내의 경제는 불안정해지고 민생은 파탄되고 패전에 대한 민족적 울분이 사회적 흐름을 형성하고 네. 이럴 때 정치는 무능하기 짝이 없고 그랬죠. 이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공화국의 정신과 민주주의를 통해 옛 독일 제국의 그런 때를 벗으려고 하는 3인당. 그런데 또 어정쩡하게 바이마르 공화국과 민족주의 세력 사이에서 기회를 보는 중도 세력들, 민주당이나 중앙당. 또 민족주의를 앞세우면서 옛 독일 제국의 영광을 찾자고 얘기하고 있는 이 독일 인민당. 그다음에 이 근본적으로 바이마르 공화국의 해체가 답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끊임없이 공격을 계속한 독일 공산당. 이렇게 서로가 분화된 구조 속에서 바이마르 공화국의 19년부터 24년까지는 정말 이 공화국이 유지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혼란스러운 시기였던 거죠. 네. 잠깐 표를 볼까요? 네. 1920년대 전반기 바이마르 공화국의 선거 결과인데요. 공화국 출범 처음 할 때 3인당이 집권을 했지만 이후 1920년부터는 이제 우파 연정이 지속이 됩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3인당은 1당은 계속 유지해요. 그렇지만 바이마르 공화국이 안고 있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은 3인당도 없었고 3인당 정부가 붕괴된 이후에 구성된 우파 연정도 능력이 없었습니다. 사실 3인당은 의회가 성립된 1919년부터 1930년까지 나치가 일당이 되기 직전인 1930년까지 단 한 번도 최대 다수당을 놓친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1919년을 빼놓고 나면 단독 과반은 어림도 없었고 그때마다 3인당은 우파가 구성하는 우파 연정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1920년대 전반기 바이마르 공화국의 선거에 쭉 이제 24년까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이마르 공화국이 이렇게 이제 혼란스럽다 보니까 국민들도 이 공화국 갖고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지지지 기반이 점점 취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네. 바이마르 공화국과 기본적인 가치를 공유했던 자유주의 정당이었던 민주당도 세력이 취약해지고 네. 카톨릭계의 중도 정당이었던 중앙당은 점점 오른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하고 여기다가 공화국이 안고 있던 기본적인 문제 배상금과 경제 불안 등의 문제가 지속되면서 공화국을 그나마 지원했던 시민들의 지지 기반까지도 아이고, 조금씩 취약해지기 네, 시작하는 네. 거죠. 이것은요. 공화주의를 내세웠던 3인당을 비롯한 이 세력들이 보다 분명하고 명확하게 사회개혁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어정쩡했던 거죠. 네, 사실 그렇군요. 모든 정치 세력들이라는 게 분명하게 자기 색깔을 갖고 어정쩡하지 않으면 되는 거를 어정쩡해서 탈이에요. 우리 노무현 정부 시절에 좌측 깜빡 켜고 우회전한다. 바로 네. 이명박한테 그렇죠. 잡혀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다 명확한 입장을 가지지 않으면서 점점 그 기반을 까먹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군대, 관료 집단, 사법부, 교회, 대학, 자본가와 농민들까지 바이마르 공화국에 대한 비판이 커지기 시작하고 이때만 해도 극우 세력의 힘, 극우는 그래도 여전히 미약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독일 사회는 점차적으로 우파적인 경향성이 심화되고 있었던 건 사실이죠. 그렇군요. 그나마 헌법상 가장 큰 권한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3인당의 프리디 에베르트였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래서 기본적인 토대까지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잇따라서 우파 연정이 지속되고 그리고 에베르트 또한 대통령이긴 하지만 원래 대통령 직선으로 뽑아야 되는데 첫 번째 대통령만 의회에서 뽑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권위나 권한도 그렇게 막강하다 이렇게 보기는 쉽지 않았던 거죠. 네. 이런 전반적인 기조 때문에 극우 민족주의 우파 세력들의 준동이 가능했던 것이고 바로 그 연장선에서 나치와 같은 세력이 힘을 키우고 맥시올 폭동 같은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일어난 것이었죠. 네. 한마디로 바이마르 공화국은 오늘 무너질까 내일 무너질까 하는 위기의 연속이었던 시기였습니다. 네. 아니 붕괴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용하다 싶을 정도로 바이마르 공화국이 사실 바람 앞에 등불 네. 신세였던 거네요. 네. 근데 갑자기 1925년부터 황금기가 온다니까 이게 갑자기 이 체제가 견고해진다고 하니 좀 더 이게 더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네. 바이마르 공화국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건가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정치 지형에 큰 변화가 생기는데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각 정당들의 지형과 의회 구성의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닌데 결정적 정치 지형의 변화는 대통령의 교체에서 찾아옵니다. 아, 그래요. 네, 초대 대통령 프리드리히 에베르트가 임기를 몇 개월 앞두고 갑자기 사망합니다. 사망해요? 네. 어. 그래서 2대 대통령 선거가 25년 4월에 열리는데 치열한 선거전 끝에 2차 결선 투표에서 우파 연합 후보 파울 폰 힌덴부르크가 당선됩니다. 제가 예전에 힌덴부르크라는 이름을 주목해야 된다고 얘기 드렸었는데 그렇죠. 힌덴부르크, 루덴부르크 뭐. 네, 네. 네. 그 힌덴부르크가 당선되는데요. 이 사람은 좌파 더하기 중도 후보, 그러니까 바이마르 공화국 체제를 지지하던 공화주의자들의 연합 후보였던 중앙당의 브렐름 마르크스를 누르고 당선된 겁니다. 네. 네, 전체적인 구도로 보면 중도 좌파 후보 승리가 예상되었지만 패전의 분노를 안고 있던 독일 국민들이 1차 대전의 국민적 영웅이라는 호칭을 받는 이 힌덴부르크에게 환호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 좌파 삼인주의 정당과 선을 긋고 있던 독일 공산당 후보 에른스트 텔만에 의해서 표가 분산됐어요. 아. 이 사람이 6.4%를 받았거든요. 네. 이런 효과가 더해지면서 48.3%를 받은 힌덴부르크가 45.3%를 받은 후보를 이겨버린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이 대목에서 6.4% 가슴이 아프죠. 네. 그 힌덴부르크 아까 이제 기억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파울 폴 힌덴부르크 우리가 일부에서 나왔었던 1차 대전 당시의 독일군 총사령관이었죠. 그렇죠. 네. 배후 중상설로 이제 막 민족주의 노선을 분명히 하면서 그랬던 사람이고 말하자면 독일의 찬란했던 그 영광을 대표하는 어떤 상징적인 인물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 대중적 정서에는 상당히 어필을 하면서 대통령이 그럼요. 당선됐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선거가 그렇게 된 거는 이해는 가는데 근데 이제 경제적인 불안, 사회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바이마르 체제에 거부감이 상당히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런 우파 민족주의자가 당선이 되었는데 네. 바이마르 공화국에 황금기가 온다는 게 좀 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또 이제 바이마르 공화국은 총리가 실권을 갖고 있는 이런 체제인데 의원 내각제인데 대통령의 교체만으로 어떤 이제 안정을 찾는다는 게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네. 힌덴부르크로 대통령이 바뀐 것 하나 때문에 이게 바이마르 공화국이 안정으로 들어갔다 뭐 이런 것은 물론 아닙니다. 네. 하지만 속내를 좀 살펴보면요, 힌덴부르크 당선은 좌파나 공화주의자들에게는 체제 붕괴를 걱정할 정도의 사건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힌덴부르크는 모두가 아는 민족주의자였어요. 또 그 주변 인물들은 군 출신, 매우 보수적이고 뿌리 깊은 군주제 지지자였기 때문입니다. 군주제 지지자. 네. 그러니까 이 공화국이 지속될까 이게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근데 우려와 달리 공화국이 그 전에 비해서 안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체제를 위협하던 불만과 공격이 급격히 줄어들었는데요. 전적으로 이것은 힌덴부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주는 어떤 상징성에 기반한 효과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이마르 공화국으로 체제는 바뀌었어요. 그런데 지배계층은 사실상 변화가 없었고, 따라서 이들은 공화국이 진짜 자신들의 나라라기보다는 혼란 시기에 어쩔 수 없이 수용한 체제였어요. 그런데 그 체제의 대통령이 이제 자신들이 원하던 사람, 즉 황제 시대의 핵심적인 인물, 전쟁 중에는 사실상 황제를 대리했던 영웅,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 당선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거꾸로 이 바이마르 공화국 체제는 유지해야 될 체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체제는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 대표하는 인물이 자기네가 그럼요. 좋아하는 네. 인물이니까. 네. 그래서 줄곧 체제를 거부하고 어떻게 하면 여기에 딴지를 좀 걸어볼까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제 반대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우파 정당들이 이 공화국에 적극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자연스럽게 과거 공화주의 정당들의 연합을 대체하는 우파 연합 정권으로 독일을 끌고 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실제 1929년까지는 대체로 독일 인민당 또 국가인민당의 중도파인 중앙당을 묶은 우파 연립 정권이 지속됩니다. 바이마르 체제를 우파가 운영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 측면이 있었군요. 그저 한 사람 힌덴부르크의 지도력이 월등해가지고 그래서라기보다는 정치 지형과 어떤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그런 상징적인 효과가 실물화되면서 실질적 결과로 나타났다는 거네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하지만 여전히 패전에 따른 배상금으로 경제적인 불안정이 상수였을 테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혼란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있었을 텐데 이게 황금기라고까지 부를 수 있는 어떤 시대가 된다는 것도 좀 이해가 좀 그렇긴 어렵죠. 해요. 네. 힌덴부르크가 대통령이 된 효과가 중요한 요인이긴 하지만 그것 말고도 다른 요인들도 있었다는 건데 어떤 물론이죠. 것들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인데요. 경제가 안정됩니다. 아, 경제가요? 그러니까 가장 가장 심각한 문제가 중요한? 배상금과 네. 경제 문제였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네, 네. 어느 나라이든지 간에 정치적 안정의 핵심은 경제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이 시기에 초기의 경제 불안이 어느 정도 극복되기 시작합니다. 네. 우선 인플레이션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인플레이션은 전후 배상금 문제 때문에 화폐를 무한정 네, 이렇게 그랬죠. 네. 발행하기도 하고 시중에 뿌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화폐 가치가 급락하면서 인플레가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네네. 그래서 전쟁 직후 1달러당 10마르크가 1923년 말에 42억 마르크가 됐다고 42억 이게 마르크. 상상이 안 되는 상상이 안 그래서 되죠. 그걸로 벽지 바르고 막 네. 그러는 장면도 보셨잖아요. 그걸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알 수 있는 통계인데요. 처음 중산층을 타격했던 인플레이션은 상황이 이쯤 되니까 노동자와 일반 국민 모두도 이제 가릴 것 없이 고통스러운 네, 일이 된 네. 거죠. 이런 것 때문에 히틀러와 같은 극우 세력의 준동 공간이 생겼던 건데요. 그리고 이것은 국내의 노동자, 농민, 국민들의 고통일 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 전체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심하게 되면 배상금 지불할 여력이 점점 없어지고 경제가 나빠지면 그래서 급기야는 프랑스 같은 나라는 독일의 배상금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급기야 루르 지방을 무력으로 점령을 하게 됩니다. 네네. 보시면 이제 프랑스가 루르 지방을 점령하니까 루르 지역의 체육 교사들이 이제 시위를 하게 되는 거죠. 배상금을 안 냈다고 프랑스 군이 루르 지방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저 데모를 하고 우리는 노예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 팻말에 써 있는 독일어가 우리는 노예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인데요. 이렇게 해서 침략을 하게 되니까 국내에서도 이렇게 독일 국민들이 반발하고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반발하기 시작해요. 너네가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도 독일에게 지금 돈이 물려 있는데 뭐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독일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되지 않는다. 승전국들 입장에서 독일이 어려움에 빠지는 것은 유럽의 안정을 위해서도 또 자신들이 그렇죠. 독일을 네. 통제하는데도 어려울 거다. 이렇게 인식하기 시작한 네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가 이 얘기를 하면서 중요한 사람이지만 빼놓은 사람이 있는데 당시 외무장관을 했던 구스타프 스트레제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요 전간 시대 소위 1920년대를 얘기할 때 이 외무장관을 빼놓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요. 어쨌든 가장 유능했던 정치인 중에 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구스타프 슈트레제만이 외무장관을 맡으면서 배상금 문제를 포함하는 외교적 노력의 성과를 보기 시작합니다. 네. 미국을 끌어들이면서 독일은 프랑스, 영국과도 새로운 협상에 들어가서 1924년 8월 드디어 미국의 재무장관이었던 찰스 도스가 야 독일의 배상금에 대한 그 베르사유 조약 가지고는 안 되니까 안을 새로 만들자라고 해서 안을 새로 제출해요. 그 안을 도스안이라고 해요. 찰스 도스가 만들었기 때문에 도스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도스안을 새롭게 제출하면서 독일의 배상 조건을 대폭 완화시켜 줍니다. 그렇게 되면서 완화시켜 주고 미국이 이제 우리가 외자를 충분하게 대줄 테니까
나라의 경제도 좀 살리고 너네 좀 해라. 너네가 안정돼야 전체 세계가 안정된다. 예, 차관을 줘요. 이렇게 하면서 경제 야. 해상을 위한 차관도 제공하게 돼요. 이후 독일은 미국의 재정 지원에 의해 경제적으로 이제 호황 국면으로 조금씩 가기 시작합니다. 네. 여기다가 1925년 10월 달에는 베르사유 조약을 보강한 로카르노 조약을 다시 체결합니다. 그래서 독일, 프랑스, 벨기에 사이의 서유럽에 대한 국경을 이제 확정을 짓고 이제는 뭐 저렇게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루르 지방을 점령하고 이런 거 없어. 정확하게 국경도 정해주고 그리고 라인란트 지역은 비무장으로 하겠다라고 하고 또 유럽에서의 어떤 무력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옛날 1차 대전 전에 독일 영토였던 부분을 그냥 조약에서 빼버려요. 빼버려서 그래요? 언제든지 독일이 다시 거기를 어쨌든 해볼 수 있는 여지까지 만들어주는 이런 로카르노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어쨌든 뭐 복잡한 얘기인데 베르사유 조약보다는 훨씬 나은 조약으로 로카르노 조약으로 바꿔줬다. 이게 그렇군요. 1925년 10월 달에 있었던 야, 일입니다. 외무장관 예. 능력 있네요. 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 조약으로 독일은 전범 국가의 처지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정을 받고 가장 중요하게는 국제연합 전신이 뭐예요? 국제연맹이잖아요. 네. 유엔의 전신이 네. 국제연맹에 가맹을 가입해요? 시켜줘요. 이야.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 일원이 된 거예요. 이야. 그동안 전쟁 국가죠. 뭐 이런 거에서 그렇게 하면서 경제 문제가 풀리고 정치적으로도 풀리고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좀 인정받고 이러면서 1925년 이후 황금기라고까지 부르긴 좀 거시기 해도 네. 바이마르 공화국의 좋은 시절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네요. 독일이 좀 기지개를 펼 수 있었겠네요. 음. 그러니까 뭔가 히틀러가 추록하면 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막 극우 세력이 막 힘을 얻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정세 변화가 크게 있었던 네.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히틀러가 추록한 게 1924년 12월이고 힌덴부르크가 대통령에 당선된 게 1925년 4월이니까 추록하면 뭔가 새로운 약진을 도모하려고 했던 나치 입장에서는 돌파구가 열리지 않는 그런 이제 정세를 역전시키기가 상당히 난감한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었겠어요. 그렇다면 히틀러와 나치는 그럼 그 시기 25년부터 29년까지의 이 시기의 횡보는 어땠던 건가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히틀러와 나치 활동 공간이 좀처럼 확장되지 못합니다. 네네. 극우 세력은 언제 확장되냐?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그렇죠. 사회적으로 불안하고 네. 경제적으로 파탄이 나고 아, 그리고 불평등이 확대되고 이게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 헷갈리기 시작하면 그러면 사실 극우 세력이 준동의 공간이 열리는데 바이마르 2기가 안정을 찾으면서 그런 기회가 생기지 않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바이마르 체제가 쭉 유지됐다면 아마도 히틀러 시대는 열리지 않았을 겁니다. 바이마르 2기도 근데 1928년에 들어서면서부터 조금씩 위기의 징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우리가 2기를 황금기 이렇게 불렀지만 사실 공화국이 유지되는 것이 용타 싶을 정도로 위태로웠던 처음 5년에 비하면 나았다라는 것이지 이게 무슨 엄청난 황금기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그래요? 그렇죠. 예. 아. 네. 상대적으로 황금기다 그럼요. 이렇게. 여하튼 그 핵심은 힌덴부르크 대통령과 스트레제만 외무장관, 공화국을 인정하며 참여하기 시작한 우파 정당들의 연합 정권, 배상금 문제의 숨통, 경제의 일정한 안정 이런 것들이 결합한 구조였는데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이 중 하나가 또 삐끗하면 언제든지 다시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상황인 거죠. 네. 그런데 1928년쯤 한 3년 정도 좀 안정되어 가다가 네. 3년 정도 지난 1928년경부터 조금씩 틈이 비어있기 시작합니다. 네. 정치적 변화가 우선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는 그 3년쯤 지났는데 어떤 변화가 있는 건가요? 네,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바이마르 공화국 내내 그러니까 1932년 선거 전까지 3인당은 언제나 공화국의 일당 지위를 갖고 있었어요. 다만 공산당이 철저히 반 3인당 입장을 견지했고 협조하지 않았죠. 또 한편으로는 우파 정당들이 중도 정당인 중앙당을 끌어들여서 우파 연정을 꾸리는 구조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파 연정의 집권이 지속되었는데요. 한때 지지율이 많이 내려갔던 3인당의 지지율이 그런데 회복하면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요. 예. 이는 뭐 특별히 우파 연정이 결정적인 실책을 범해서라기보다는
워낙에 이 독일이라는 나라가 상황이 문제가 많다 보니까 집권 기간이 길어질수록 자연스럽게 우파 정당 지지가 조금씩 밀리는 것이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네. 것 같은데요.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지지율 변화를 좀 살펴보면요. 1924년 이후에 네. 예. 그러니까 3인당은 24년 5월 선거에서 20.5, 24년 12월에 26, 28년에 31.1까지 올라갑니다. 계속. 반면 네. 우파 정당들은 정체 일정한 하락 추세까지 보이는 거죠. 특히 극우 정당의 득표율은 하락세를 보이는 게 눈에 딱 보일 겁니다. 나치를 보면은요, 24년 5월 6.5, 24년 12월 3, 그리고 28년에 2.6까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저 표를 좀 직관적으로 그렸으면 색깔을 좀 이렇게 넓게 그리고 좁게 그리고 했으면 딱 보였을 네, 텐데 네. 아쉽네요. 네. 아무튼 우리 심재혁 진행자가 물어보셨지만 이처럼 이 시기에 나치는 오히려 그 지지 기반이 추락하고 있었다. 그랬군요.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문제는 3인당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었다는 거죠. 일당이긴 하지만 그 지지율이 간신히 1등인 것과 압도적으로 1등인 것은 상당히 다른 문제인데.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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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 근데- 매년 선거 때도 압도적으로 찍어 주십시오 이렇게. 그럼요. 네. 네. 근데 이제 뭐 28년 선거에서 3인당이 153석, 또 대표적인 우파 정당인 국가인민당은 반도 안 되는 14% 지지율에 73석. 어머. 그러니까 이제 그 네. 전에는 3인당이 1당이었어도 압도적인 1등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뭐 됐어 너네 뭐 이러면서 좀 쌩까하면서 연정이 우파로 갔는데 이건 너무 압도적인 1등이 된 거예요. 네. 제2당이 73석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힌덴부르크로서도 1당을 제치고 또 다른 연정을 구성하게 만드는 것이 여의치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3인당에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3인당 입장에서는 1당인데 계속 이 정권을 잡지 못하다가 이제 압도적 1당이 되니까 연정 구성을 이제 3인당에게 맡길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3인당 그래서 오랜만에 바이마르 공화국의 총리를 맡게 됩니다. 네. 3인당 대표였던 헤르만 밀러는 중도파인 가톨릭계 중앙당과 우파 정당 일부를 참여시켜서 연정을 구성하고 총리가 됩니다. 네. 표면적으로는 이 공화국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했던 조금 더 민주적인 정권의 출범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역설적으로 바이마르 공화국 붕괴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웃기는 얘기죠. 네. 3인당 영험정에 출범하자 우파 정치 세력은 긴장했고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들은 다시 체제 자체에 대한 회의감 속에서 이제 우리도 해봤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오히려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하면서 새로 출범한 3인당 연정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이고. 그러니까 따지고 역시 확 보면 바꿔야 돼. 우익 민족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게 그동안 자신들이 거부한 국가를 손에 쥐고서 장관 자리와 온갖 공적 기관의 권력을 차지하고 바이마르 공화국에 대한 반대를 일시적으로 시험적으로 중단하면서 거드름을 피우다가 이제 권력을 잃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진짜로 태도를 돌변하면서 이번 기회에 안 되겠다 이거는 이 체제는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입장을 이제 선회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힌덴부르크 대통령하고 우파 연정으로 그냥 그럭저럭 이렇게 꾸려지다가 이제 그 연정 구도가 무너지니까 이제는 완전히 우파 민족주의가 이제 꿈틀대면서 그런 거죠. 이렇게 하는군요. 우파로서는 바이마르 체제를 마지못해 인정했었던 건데 이제 이 체제를 근본적으로 끝장내지 않는 한 이제 자신들의 기본적인 노선을 관철하기 어렵겠네. 더 이상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딱 그런 생각이었던 거죠. 이제 지지율이 급락한 우파 정당 국가인민당은 바이마르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 변화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네. 거예요. 이제 완전 야당으로 밀리고 나서 그래서 국가인민당 대표였던 이제 알프레드 후켄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우파 지형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동안 일정하게 거리를 두었던 나치도 좀 끌어들이고 극우 정당들도 좀 끌어들이면서 어떻게 해서 우파의 확장을 좀 해보자 이렇게 이제 고민을 시작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군주제의 부활은 좀 어렵더라도 늘 일정한 지지 기반을 갖고 독일 제국의 가치를 부정하는 그런 세력들의 정치적 기반이었던 공화주의, 의회 체제 이런 거를 대체하는 새로운 체제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려면 우파를 조금 더 넓게 확장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체제란 도대체 어떤 체제냐? 힌덴부르크를 중심으로 한 대통령제로 가자. 말하자면
황제 체제는 끝났지만 사실상 황제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통령제 대통령이 힌덴부르크가 있지 않냐 우리한테는 이렇게 이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고민한 데에는 우파로서는 고려해야 될 상황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네. 왜? 힌덴부르크는 그때 나이가 처음 대통령에 선출됐을 때인 1925년이 77세였어요. 그 임기가 7년이거든요. 그래요? 77세에서 임기를 가졌는데 7년 임기를 마치면 84세야. 아이고. 근데 1932년까지 이제 불과 몇 년? 4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이제 그러니까 힌덴부르크가 건강할 때 대통령으로 있을 때 이 헌법 개정을 해버리자. 그러기 위해서 우파 세력을 좀 확장하자. 우리 우파로서는 이 대통령 선거에 내세울 만한 후보가 없다 지금. 그렇게 전국적인 상징적 인물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해서 이 힌덴부르크의 나이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우파의 고민들이 시작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3인당 여기에다가 3인당 연정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정서 변화의 요인은 잠복했던 사회적 갈등이 다시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일견 이제 정치권의 경쟁이 좀 줄어드는 것처럼 보였는데 정쟁이 이 분쟁들이 조금씩 다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가장 중요한 분쟁으로 올라왔던 건 노자 간의 대립이었습니다. 네. 바이마르 공화국의 가장 중요한 기반 중에 하나였던 것은 노자 간이 비교적 평온했던 거거든요. 왜? 자본가들이 볼셰비키식 혁명을 하고 있는 주장하는 공산당이 아니라 3인당이나 바이마르 체제를 지지한 이유는 볼셰비키 체제만 아니면 된다고 했던 거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3인당이 요구하는 일정한 요구들 노동자들한테 이만큼은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서로 타협이 가능했던 구조였는데 경제가 자꾸 어려워지고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가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편입 전면적인 편입 구조 속에서 독일 기업들이 일정하게 이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니까 노동 복지 정책에 대해서 불만이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네. 이거 바꾸자라고 얘기하고 또 정부에 대해서도 재정 지출을 축소해달라. 그다음에 재정 지출을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금을 더 걷어야 되니까. 그래서 감세해달라. 재정 지출을 축소해달라. 임금을 억제해달라. 정부 규제를 완화해달라. 요즘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네요. 똑같네. 요 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 요구를 해도 잘 들어주지를 않아요. 잘 안 돼 이게. 그런데 거기다가 뭐가 무슨 변동이 생겼어? 정권마저 또 교체된 거예요. 네. 우파 정권에서도 잘 안 들어줬는데 정권이 교체되니 자본의 바이마르 체제에 대한 회의감은 더욱 커졌고 네. 이러다 보니까 자본은 점점 우파 정당들을 더 세게 지원하고 심지어는 극우 세력들에게도 돈을 대주기 시작하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자본의 힘을 받은 우파 정당들은 3인당 연정에 대해서 전면적인 빗다 협적 태도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말하면 3인당 정권의 등장으로 바이마르 체제의 안정은 오히려 멀리서부터 먹구름이 끼어오는 상황이었던 거죠. 아이러니한 일이죠. 네, 그러네요. 네. 그런 상황이었죠. 굉장한 역설인데요. 네. 3인당 연정을 위협하는 두 번째 요소는 바로 군대의 동향 변화였습니다. 군대는 바이마르 공화국 수립 과정에서 3인당과의 협력을 통해서 패전의 책임을 면하고 또 바이마르 공화국 출범에 협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당시 군의 일부 장군들은 독일을 구하는 길은 독일 제국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독일이 우선 안정이 돼야 하니까 네. 적어도 볼셰비키 혁명 세력과는 선을 긋고 있던 3인당 정도하고는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최선이다. 이런 입장을 갖고 바이마르 공화국 출범에 일정하게 힘을 보탠 거죠. 네. 네. 근데 이 과정에서도 군의 전면적인 책임이나 개혁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으면서 적어도 패전 책임 문제에 관한 한 배후 중상서를 통해서 군을 보전하는 이런 행보를 보이긴 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베르사유 조약을 통해서 군사력 증강을 금지하고 또 이에 따라 3인당 정부가 국방 예산을 통제하고 또 군은 그러니까 점점 군은 바이마르 공화국에 대한 불만이 높아진 거죠. 그러다가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는 우파 정당들이 집권하니까 국방 예산 증액을 시도했는데 이 또한 이때도 3인당이 힘은 셌거든요. 네. 제일 3인당이 계속 반발하니까 좌절되는 거죠. 따라서 군의 민족주의적 성향이 더 강화됩니다. 네. 그런데 다시 헤르만 밀러의 3인당 연정이 시작되니까
군이 이제 참으면 안 되겠다. 우파 민족주의 정당과의 연대로 군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러니까 이제 네. 우파들의 공세가 힌덴부르크의 나이 때문에 두 번째로는 어쨌든 자본가들이 이제 반발을 시작하고 세 번째로는 군대도 이제, 등을 돌리는. 그래서 네. 3인당 연정은 들어서자마자 사면초가에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국민들은 오래간만에 선택했는데. 그렇지 오랜만에 제1당에 대해서 기분 좋게 총리가 그러니까. 됐는데 이상한 이제 정치적 지형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죠. 네. 여기 또 하나의 요소가 발생하는데요. 예. 우군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위협 요소가 있었는데 그것은 독일 공산당이었습니다. 독일 공산당은 1920년 선거에서는 불과 4석밖에 얻지 못했지만 이후 줄곧 50에서 70석 정도를 유지하면서 의회 내에 가장 유력한 정당 중에 하나로 그러네요. 성장합니다. 네. 예. 그런 과정에서 공산당은 3인당이 제일 미운 거예요. 3인당이 어떤 당이에요? 찬성했지. 전쟁을 찬성한 배신자들, 자본주의의 영혼을 판 집단. 1919년 독일 혁명이 있었을 때 칼 리프크네이트와 로자 룩셈부르크를 죽인 놈들. 이런 게 도저히 잊혀지지가 않는 거죠. 원래 예. 이게 가까운 적이 예. 제일 밉잖아요. 중구 대천이구만요. 예. 네. 단 한 번도 3인당을 도와 연정을 꾸린 적도 없고 또 함께 공동 보조를 취한 적도 없어요. 그래서 1919년 이후에 네. 독일 우파들이 집중적인 공세에 3인당 정부가 위태로울 때 수시로 공산당은 우파와 같은 편이 돼서 3인당을 공격하는 것이 일수였던 것이죠. 네. 물론 우파와 공산당이 같은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에서 막 다 이렇게. 근데 이제 1928년 들어서 이런 상황이 더 악화돼요. 네. 왜 더 악화되냐? 우리가 이걸 이미 한번 한 적이 있어요. 3인당 연정이 들어선 것이 1928년 5월인데요. 네. 그로부터 3개월 후 그 유명한 코민테른 6차 대회가 1928년 7월 달에 모스크바에서 열립니다. 네. 표에 나오는데요. 바로 이 6차 대회가 코민테른 역사상 가장 좌경적이고 급진적인 방침을 결정한 대회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 가장 좌경적이고 급진적인 방침을 결정하면서 제1의 공적으로 선정한 게 누구냐? 겉으로는 사회주의를 얘기하지만 기회주의 집단에 불과한 각국의 3인당이었습니다. 저것들 때문에 혁명이 안 된다. 네. 오히려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붉은 오늘 27번째 에피소드로 인터내셔널의 역사를 다룬 적이 있거든요. 그랬죠. 예,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한 번 더 정리해 보면 6차 대회가 정세를 어떻게 분석하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기도 네. 화면에도 나오는데 세계 제국주의 체제 및 자본주의의 부분적 안정은 몇 가지 원인 때문에 붕괴하고 있다 지금. 네. 그 첫째는 제국주의 국가 간의 대립 때문에, 둘째는 식민지 국가에서의 거대한 대중투쟁이 고양되고 있기 때문에, 셋째는 제국주의 국가의 모국에서의 혁명적 프롤레타리아들이 행동에 나섰기 때문에, 넷째는 소련의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전 세계의 혁명 운동에서 행사하는 지도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적 혁명이 전진하고 있다. 이제 필연적으로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뛰쳐 올라오기만 하면, 그리고 3인당과 같은 기회주의자들만 처치할 수 있다면 자본주의는 몰락하고 세계 혁명은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 이 당시 1920년대라는 게 이탈리아에서는 파시즘이 등장하고 그랬죠. 독일에서는 나치제가 부상하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정말 전략이 필요했던 시기에 코민테르는 28년 6차 대회에서 거꾸로 네. 가장 급진적인 정책을 방침을 내게 되는 거죠. 이 네. 방침은 나중에 이제 1936년 7차 대회에 가서 바뀌게 되는데요. 예. 어쨌든 6차 대회 방침 때문에 한국의 조선 공산당사에서 공산당 운동에 미친 영향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의 어쨌든 사회주의 운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독일 공산당은 더욱 급진화되고 더욱 3인당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 아까 얘기한 그런 것에다가 공산당까지 더 강하게 3인당을 몰고 있으니 사면초가에 몰리기 시작한 거죠. 이제 바이마르 공화국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3인당 정부가 들어섰는데 오히려 바이마르 공화국의 위기가 온 거죠. 네. 아니 어쨌든 이런 정세에서 우파 민족주의 세력이 강력한 공세가 진행됐을 네. 것 같네요. 그러면 우파 민족주의 세력의 공세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을까요? 네, 바이마르 공화국을 끝장내고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우파들의 모의가 시작됩니다.
이 모의를 주도하면서 바이마르 체제를 농단한 사람, 어쩌면 결과적으로 히틀러 체제를 불러들인 사람, 당대 최대의 모사꾼, 쿠르드 폰 슐라히어라는 군인 출신 정치인이 등장합니다. 아, 네. 조선시대 수양대군에게 한명회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요. 뭐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또 이 사람의 인물 됨됨이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그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독일어로 슐라이허는 몰래 숨어서 행동하는 사람,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모사꾼이네. 네, 그건 이름이 모사꾼이에요. 네. 이름이 모사꾼이야. 그는 이 아주 쾌활하고 다른 사람들과 아주 능숙하게 어울리고 농담도 잘하고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별명이 베를린 주둥이. 네. 여러분 뭐 우리나라의 뭐 주둥이 말 3대 주둥이가 잘하는 있죠. 막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런 사람으로서 타의 추정을 불허했다 이렇게 평가받는다고 합니다. 어쨌든 네, 이런 사람이 보통 농담도 쉽게 하고 또 빈정거리는 행태를 보이기도 하는데 그렇죠. 이런 류의 사람이 어디에나 제법 있잖아요. 네. 네. 또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에게 감정을 사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에피소드가 전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빈정거린 듯한 농담을 자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화를 당하죠. 결국 이것 때문에 화를 당했다고 결국 하는데요. 화를 히틀러의 부르는. 한 열성적인 지지자가 어. 히틀러의 지도력과 정치력을 막 칭찬하는 거예요. 음. 슐라이어한테. 그러니까 이 슐라이어가 이제 냉소적으로 빈정거리면서 맞습니다. 훌륭하신 분이죠. 재주가 뛰어난 분이죠. 그런데 다만 미쳤다는 게 문제죠. 이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말이 히틀러에게 전해졌고 시간이 지나 히틀러가 집권한 후 이를 잊지 않고 있던 히틀러는 그를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꼭 죽였다 이런 건 아닌데 결국 이제 정치적인 뒤끝 장렬이네, 이거에서 진짜. 죽었는데 어쨌든 뭐 이런 말을 잊어버리긴 쉽지 않죠.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미쳤다는 거죠. 하여튼 그 본질을 얘기 본질을- 슐라이어와 히틀러 얘기는 나중에 한 번 더 하기로 슐라이어 하죠. 네. 설화로 죽습니다. 네. 아무튼 이야기를 계속하자면요. 슐라이어는 이런 성격을 활용해서 정치인들과 아주 넓은 교류를 가지면서 뒤에서 모사를 꾸미고 또 사람들을 움직이면서 이 바이마르 체제를 완전히 끝장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음모를 꾸밉니다. 이 사람은 패전 직후에 3인당을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일정하게 사회복지 정책에서는 사회주의적 관점도 갖고 있었지만 3인당 정부가 시종 군비 증액에 반대했고 또 자기가 생각했던 민족주의적인 이 사회주의를 3인당을 통해서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점점 우파 정당들과 교분을 확대해 나가는데요. 특히 군 장성이 되면서 자신과 군대 동기급이었던 힌덴부르크의 아들 오스카어 힌덴부르크와의 친분을 활용해서 대통령과도 소통합니다. 중요하죠 이게. 그러니까요. 그럼요. 대통령 아들 뭐 김홍걸 무슨 뭐 그렇죠. 저기 김현철 뭐 다 그 사람하고 친한 사람들이 국장을 농단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기반을 활용해서 바이마르 체제를 가름하는 새로운 형태의 정치 체제, 사실상 대통령제를 만들 모의를 하는 건데요. 네. 그 근거가 되는 게 당시 독일 헌법 48조였습니다. 네. 48조 헌법의 내용이 화면에 나오는데요. 헌법 48조는 공공의 안전과 질서가 심각하게 불안해지거나 위태로워지면 대통령은 군대의 도움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또 의회를 해산하고 다시 선거를 치를 수 어제 있는 생각했죠. 권한이 있다. 예, 이거 막 자꾸 연상이 되죠. 비상계엄권이죠. 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그러니까 좀 안타까워하는 다른 분들은 건 이 방송을 조항을 들으셔야 이용하면 돼요. 의회를 바로 해산할 수 있어요. 네. 얘들은. 네. 우리는 그런 권한은 없잖아요. 그렇죠. 비상계-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다시 선거를 치를 때까지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와 내각이 의회 간섭 없이 통치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이 있었다는 거죠. 만약 이 선거를 무한정 연기해버리면 대통령이 통치하는 대통령 내각으로 갈 수도 있었던 제도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사실상 바이마르 민주주의 체제의 종료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고요. 슐라히어는 28년 3인당 연정이 수립된 이후에 대통령실과 각 우파 정당 등을 바삐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독일 체제를 만든 모의를 계속합니다. 이야. 이 헌법을 활용해서 이렇게 한번 가보자. 대통령제로 가보자. 예. 야, 이런 재밌는 사람이 또 등장하면서 네. 진짜 바람잘 날이 없는데요. 또 하나의 이제 중요한 변수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예. 네.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시작한 지가 50분 됐어요. 50분이 되어서 잠깐 쉬었다가 예. 예, 저희 얘기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붉은 오늘 양경규, 나경채, 심재욱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오늘의 길을 찾습니다. 붉은 오늘. 네. 자, 저희 다시 돌아왔는데요. 앞에 저희 쉬기 전에 잠깐 했던 얘기를 정리를 좀 잠깐 네. 하자면요. 네. 1925년 이후에 안정적이었던 바이마르 체제가 1928년 4월 선거 이후에 다시 도전을 받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가 됐고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3인당 연정이 다시 등장하면서 반발이 이제 시작이 됐고, 두 번째는 힌덴부르크 대통령의 나이가 84세. 이렇게 너무 많은데 그 우파에 대안이 없다. 이런 고민이 있었다는 거고, 세 번째는 가뜩이나 취약한 3인당 연정에 대해서 공산당이 제6차 코민테른의 방침에 입각하여 최대한 날을 세우면서 비판하는 그런 이제 공격과 우파 정당의 공세가 또 같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군을 중심으로 한 바이마르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새로운 흐름이 생겼다.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인당 연정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경제마저 어려웠었다면 진짜 바이마르 공화국은 바로 아웃이 되었을 텐데 그나마 경제가 괜찮아서 버티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뭐 그동안 네. 경제가 괜찮아서 그나마 이제 도스안이나 로카르노 조약 등등으로 해서 이제 경제가 조금 나아지는데 그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어이구. 그것마저도. 네. 그러니까 흔히 바이마르 공화국이 붕괴와 히틀러 체제의 등장을 1929년에 미국발 세계 대공황 대공황. 이렇게 이제 연계시켜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그건 1929년의 일이고 1928년부터 이미 독일은? 경제 위기가 독일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랬군요. 우선 첫 번째 경제 문제의 위기는 농업의 위기였는데요. 전 세계 농산물 가격이 일제히 하락을 시작합니다. 독일이 일정하게 공업 발전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독일은 기본적으로 농업 국가입니다. 그렇죠. 네. 이 시기 유럽 나라들이 다 그러했듯이 농업 비중이 굉장히 높았는데 독일의 동부, 북부, 서부는 아직도 농촌이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슐레스비 홀슈타인과 니더작센 같은 지역은 대부분 지역이 농촌이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세계 농산물 가격이 하락되니까 독일 농촌을 직격한 거죠. 농민들의 잇따른 시위가 이어지면서 원래부터도 농민들은 바이마르 체제에 대해 반감이 그렇죠. 컸다고 네, 얘기했잖아요. 그랬었죠. 그랬는데 3인당 연정이 들어섰고 경제가 추락하고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독일 농민들은 이제 아예 반체제로 돌아서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다음으로 또 들어가서의 독일 경제의 문제는 자본이 성장하고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아가면서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이 되었지만 실업이라는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네. 전후 최소한 일자리 문제만큼은 그래도 무난한 편이었는데 1928년 중반 그러니까 3인당 연정이 막 들어선 이후에 독일 실업자가 130만에 이르게 됩니다. 네. 이 숫자는 계속 늘어나거든요. 이후에 네. 이렇게 돼서 이제 필연적으로 노자 간의 대립이 발생하면서 그렇죠. 노자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네. 실업 대책의 핵심은 뭐예요? 재정 지출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그렇죠. 되는 건데 공공일자리 재정 지출을 하려면 세금을 증세해야 되는데 근데 그것도 쉽지 않고 네. 또 독일은 배상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배상금 지급 때문에 재정 정책을 통한 대책을 세울 수가 없었던 거죠. 네. 그 재정을 그렇기 위해서 이제 그러면 다른 예산을 줄여야 돼요. 세금을 늘리거나 다른 예산을 줄여야 되는데 자본이 저항하기 때문에 증세를 할 수도 없고 거기다가 정치권은 늘 그냥 대립과 갈등만 지속되는 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대책도 낼 수 없는 경제는 어려워지는데 정부도 속수무책인 상황이었죠. 네. 여기다가 외국 자본이 독일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사실 독일은 외자로 경제 활성화를 이룬 나라인데 그렇죠. 외자가 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1924년부터 28년 사이에 매년 6억 달러 정도, 지금 가치로 따지면 거의 한 90억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걸 빌렸고 그중 절반을 배상금 지급으로 쓸 정도로 독일 경제의 생명줄이 외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외자가 안 들어오면 독일 경제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조건이었던 거죠. 네. 근데 이 외자가 이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핵심적으로 빠져나간 이유는 1929년에 세계 대공황이라고 하는 게 금융위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세계에 있는 모든 돈들이 어디로 가? 월스트리트로 간 겁니다. 다 주식에 가는구나. 투자하고 그래서 이제 소위 거품 경제가 어. 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주식시장의 화랑이 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1929년 세계 대공황의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독일 입장에서 보면 이미 세계 대공황 이전에 1년 전, 2년 전부터 외자들이 월스트리트로 빠져나가면서 그렇구나. 독일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서 경제가 추락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3인당 연정이 들어섰을 때하고 딱 맞아 떨어진 거니까 더욱더 3인당 연정은 어려운 거죠. 온갖 악조건 속에서 3인당 연정을 그나마 유지하려고 노력했고 그것의 생명줄이 경제 문제였는데 경제 추락으로 3인당 정권의 유지는 정말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네. 아니 그나마 우파의 공세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언덕이 이제 아예 무너진 거네요. 그렇죠. 네. 이런 상황이면 진짜 얼마 못 갔을 것 같아요. 어쨌든 3인당을 배제할 국리를 하던 우파 정당들하고 힌덴부르크로서는 원래부터 바랬지만 감히 청하지 못했던 이 일이 그냥 아무런 정치적 부담 불감청 없이 그냥 고소원이었죠. 그렇죠. 네. 정리가 된 거네요. 네. 그래도 어쨌든 어려운 속에서도 어찌어찌 버텼지만 결국 1929년 10월 미국의 월스트리트 붕괴와 함께 터진 세계 대공황. 이 때문에 3인당 정권은 더 이상은 이제 버틸 수 없게 되고요. 네. 월스트리트가 마비되니까 아까 처간 이야기 계속 했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정부 재정 운영에 밧줄 같았던 미국의 단기 자금 처간이 막히면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붕괴는 당연한 것이었고 우파 민족주의 세력 입장에서는 그 이후 문제가 더 중요해지죠. 네. 슐라히어를 비롯한 우파 정당들은 전통적인 방식, 즉 선거를 통한 의회 권력 교체가 아니라 이번 기회에 헌법을 고쳐서 대통령 내각의 출범을 만들어 버리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슐라히어는 이 대통령실과 소통하면서 우파 정당들과 아주 바쁘게 모의를 꾸밉니다. 슐라히어는 힌덴부르크 대통령과 또 중도정당 중앙당 당수 하인리 브리닝에게 자신이 갖고 있던 생각을 전하죠. 정쟁만 지속되는 바이마르 공화국 체제를 이제 끝내고 1919년 이전에 군주제를 가름하는 대통령제를 추진해야 할 때다. 그래서 헌법 48조에 의한 비상대권을 통해서 브리닝이 총리를 맡아라. 이렇게 설득을 하게 됩니다. 바야흐로 1930년 3월 힌덴부르크는 긴급 사퇴를 선포하고 브리닝을 총리로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의회를 선거를 해서 구성된 네. 내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요. 네. 바로 이제 헌법에 의한 대통령 내각의 출범인 건데요. 우파 기획대로 진행되는 듯이 네. 보였어요. 근데 브리닝은 총리 취임 후에 이 기획을 실현하기 위한 헌법 개정을 염두에 두고 네.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수단으로 의회를 해산해서 우파 주도 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1930년 7월 의회 해산을 선언하고 9월 총선 실시 방침을 발표합니다. 야, 이거 진짜 자기들 마음대로네요. 네, 진짜. 이제 뭐 작전대로 착착착 진행되는데 우파 정당들은 약진을 자신했던 거죠. 네. 아니 3인당 연정의 붕괴가 아니라 바로 바이마르 체제가 이제 그 붕괴. 자체가 붕괴되는 이런 선거 상황이 결과가 됐네. 저들의 뜻대로만 됐다면 그랬죠. 이제 현실적으로 바이마르 체제는 종언을 구해야 되는 네. 상황이 된 거죠. 선거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전혀 뜻밖의 선거 결과가 나오면서 네. 이들이 가졌던 기획이 헝클어집니다. 선거 그래요? 몰라요. 예, 선거 네. 몰라요. 진짜 직전 선거에서 2.6%였던 나치당의 비약적인 약진과 공산당의 3당으로의 성장으로 요약되는 선거 결과가 나옵니다. 자기들 기획 안에 나치는 없었어요. 그렇지. 나치는 그리고 없었는데 우파 정당이 이만큼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그렇죠. 된다는 거잖아요. 표에 보시는 것처럼 3인당이 24.8%로 143석 여전히 1당이죠. 아이고, 네. 나치가 18.3% 107석.
공산당이 13.1% 77석 이야. 3당의 지위를 공산당이 갖게 됩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이변이 벌어진 엄청난 선거였습니다. 이변이네요, 네. 진짜. 나치와 공산당은 모두 그 결을 달리하고 있지만 바이마르 체제를 부정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정당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들 정당의 약진은 그동안 군부, 대통령, 우파 정당이 함께 기획했던 바이마르 체제 내 합법 틀의 공간에서 대통령제로의 전환이 어렵게 된 거죠. 이제. 그러네요. 네. 네. 정상적인 절차라면 1당인 3인당의 주도하에 연정이 이제 구성이 돼야죠. 다시 브리닝은 물러나야 돼요. 네. 정상적인 체제라고 하면. 그런데 힌덴부르크는 긴급 사태를 내세우면서 그냥 브리닝을 총리로 계속해서 임명하고 갑니다. 그래서 선거는 했지만 저 선거에 의한 내각은 내팽개쳐 두고 비상 대권을 통해서 브리닝 내각을 그대로 끌고 가게 되는 거죠. 이러한 대통령의 비상 사태에 따른 조치를 물리칠 방법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우리하고 똑같아요. 의회의 과반수가 거부하면 실행할 수 없습니다. 네. 이 비상 대권을. 그러나 3인당은 그렇게 해서 거부해버리면 그러면 극우 정당인 나치가 부상할 거다. 차라리 지금은 중앙당의 브리닝이 맞는 게 그나마 낫다. 이렇게 하면서 늘 배타적이었던 공산당이 더 날뛰기 전에 그나마 보수 정당이 갖는 것이 낫다. 이런 생각으로 과반에 미달하는 대통령 내각을 인정하고 수용하게 됩니다. 어머나. 네. 아이고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좀 잠깐 정리를 하고 가면 1925년 이후 바이마르 체제가 안정기를 맞이하면서 히틀러와 나치의 입지는 오히려 좁아졌다고 네. 얘기했고 28년 선거에선 불과 2.6% 지지율에 그쳤으니까요. 그런데 1928년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3인당 연정이 출범한 이후 바이마르 체제의 주객관적인 정세 변화가 시작됐고 이 체제에 대한 또 다른 도전이 되었다는 얘기를 지금 했고요. 그리고 1930년대 선거 여기서 그동안 궁금했었던 나치가 다시 엄청난 세력으로 독일 정치에 등장하는 모습을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독일 보게 정치 이제 됐는데요. 전면에 쓰죠. 네. 아무리 그래도 28년에 겨우 2.6%였는데 2년 만에 이게 이제 18.3%의 지지를 얻고 107석의 의석을 갖는 정당이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실감하기 어려우면요. 네. 지난번 선거에서 3%가 안 돼서 한 석도 없었던 정의당이 다음 선거에서 107석을 얻는 겁니다. 상상이 안 되시죠? 상상이 안 돼. 네. 아니 뭐 얘라도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 뭐. 말씀하신 대로 히틀러 추록 이후에 바이마르 체제가 어느 정도 안정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네. 말씀드렸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나치는 그저 그런 극우 정치 세력 중에 하나에 불과한 정도였습니다. 또 당시 난립했던 군소 정당이 아주 많았는데 그중 하나에 불과했죠. 네. 당시 군소 정당이 정말 많았는데 1928년 선거에서 군소 정당 지지율 합계가 25%나 됐어요. 그러니까 많았다는 얘기예요. 네. 네. 이것은 독일 국민들의 기성 정당에 대한 거부감이 솔찬했다 이런 걸 보여준다고 솔찬했다.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속에서 나치가 중앙 정치보다는 지역 정치에 대한 기반 확장에 주력해요. 네, 중앙 정치에서는 나치 존재감이 아직 크지 않거든요. 하지만 지역 정치에서는 그 세를 불려가기 시작합니다. 네. 특히 총선 직후 벌어진 올덴부르크주의 지방선거에서 7.5%를 차지하는데요. 한 자릿수이긴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 지지율이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3년 후에는 나치가 이 지역에서 1당이 됩니다. 7.5%에서 3년 만에 1당. 지역 정치에서 나치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그러네요. 보여주는 실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29년에는 튀빙겐시에서 11.3%를 올리고 지방정부 연정에 참여합니다. 아 연정에. 네. 네. 그리고 나치의 주요 인물 중 한 명인 비렐린 프리크가 주 정부의 내무장관을 맡게 됩니다. 아이고, 네. 1930년에는 브라인 슈바이크주에서 또 국가인민당과 함께 연정을 구성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렇군요. 말하면 지방 정치를 통해서 급속도로 성장하게 된 것이죠. 그렇군요. 네. 지역에서의 성장이 이후 나치당의 부상의 중요한 기반이 된 거네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 얘기를 들으니까 최근에 그 독일 주유의 선거에서 AFD 그 독일을 위한 네, 대안 네, 네. 거기가 막 약진해가지고 말이에요. 그 지방선거에서 일당으로 성장하고 막 이랬다니까 네. 이거는 진짜
뭔가 전조 같다는 느낌 네. 좀 들고 그러네요. 근데 이제 그 나치 얘기를 다시 해보자면 아무리 나치가 지방선거에서 반짝한 것만으로 총선의 약진으로 이어졌다고 보기에는 약간 좀 그렇죠. 그렇긴 또 해요. 다른 다른 네, 어떤 네. 요인이 있는 거죠. 네. 네. 네, 있죠. 네. 네. 우선 들 수 있는 게 정세 요인입니다. 네.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1928년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한 정세 변화가 나치 성장의 발판으로 작용하는데요. 또 이런 요인들은 3인당 연정이 붕괴된 후에 더욱 심화되기 시작합니다. 즉 브리닝 내각이 들어섰지만 국민들은 그다지 큰 기대가 없었습니다. 네. 또 숱한 정권 교체 과정에서 이미 뭐 그렇고 그런 기득권 정치판에 변경이 있었고 또 정치권에 대한 희망이 별로 없었어요. 그럴 만한 것이 이 브리닝 내각은 11년 동안 19번째 아이고, 내각이었거든요. 그렇군요.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바뀌었다는 것으로는 희망이 별로 안 된다는 거죠. 희망을 걸 정치 세력이 국민에게는 없었는데 나치의 공간이 이때 열린 겁니다. 거기다가 뭐 또 지난 회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농 간의 갈등, 또 계속 커져가는 노자 간의 갈등이 격화됐고 대공황 이후 독일 경제가 심각하게 추락했고 실업자는 늘어납니다. 네. 이미 이제 1930년이 되면은 300만에 달해요. 아 실업자가? 네. 네. 2년 만에 32년에 600만이 됩니다. 네, 뭐 이렇게 심각한 거죠. 엄청 심각한. 13년 동안 600만 이면 숱한 기성정당이 전후에 독일을 책임지겠다고 말을 했지만 어떤 정치 세력도 독일의 근본 문제, 패전에 따른 강대국의 간섭과 배상금 문제, 또 이로 인한 경제 불안, 민생 파탄을 해결하지는 못했던 거죠. 네. 여기에다가 1928년 이후에는 공황에 따른 완전히 추락하는 민중의 생존 문제까지 덮치니까 이제 민중은 하나의 희망만을 알게 됩니다. 네, 가난으로부터 해방. 이것은 나치만이 가능하다는 희망이었죠. 네. 그래서 이제 이미 등을 돌렸던 농민들은 이 자유무역이라는 이름하에 행해지는 농산물의 세계 시장 유통으로 인해서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고 또 엄청난 고통을 견뎌야 했죠. 원래부터 농촌 지역이 갖고 있던 바이마르 공화국에 대한 이 악감정, 그렇지. 네. 반감이 이게 더 있었죠. 커졌고요. 네. 세계 경제 질서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를 내세우는 나치로 마음이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네. 나치는 한마디로 말하면 명백하게 세계화에 맞선 민족주의 저항 운동의 상징이 되어갔고 네. 이 민족주의 저항 운동이 희망이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된 것이죠. 네. 명백하게 세계에 맞선 민족주의 저항 운동의 상징 트럼프입니다. 아이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독일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그러네. 미국민의 선택은 그냥 아주 막말하고 인종주의에 찌들어 있고 기후 문제나 성평등 문제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을 뽑은 게 아닙니다. 바로 자신들의 생존의 희망은 이제 기존 정치가 아니라 트럼프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찍은 거라는 거죠. 네. 이게 무서운 겁니다. 네. 독일 국민들은 이제 우리의 희망은 히틀러밖에 없다라고 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세계화에 맞선 민족주의 저항운동의 상징이 된 겁니다. 아이고 그러네요. 독일 국민들의 선택이 굉장히 이례적인 것도 아니고 멍청한 선택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도 있는데요. 네. 기존의 정치 세력은 바로 이 문제, 노동자와 농민의 문제, 서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거죠. 바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나경채 사무국장이 얘기한 첫 번째 지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이다 이렇게 보고요. 근데 단순히 객관적인 정세 때문만 뭐 출세하는 건 아니죠.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게 바로 나치의 주체적인 전략이 있었던 겁니다. 나치는 끈질기고 일관된 노선을 가지고 시대적 조건에 부합해가는 그리고 대중이 보기에 사이다 같은 이야기들을 계속 해왔던 거죠. 네. 그리고 변하지 않고. 음. 여기서 나치의 강령 다시 한번 보죠. 지난번에도 한번 봤는데요. 네. 나치의 기본 노선은 위대한 독일을 내세운 민족주의입니다. 1번부터 제가 이제 쭉 정리한 것 중에 핵심만 정리했는데요. 위대한 독일을 내세운 민족주의, 베르사유 조약의 폐기를 통해 체코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폴란드, 프랑스 등으로 포함된 예정토를 회복하는 것과 배상금에 대한 거부, 또 패전 후 독일 국민들의 공통의 정세에 그대로 부합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짚는 정당이 없었던 거예요. 어느 정당도 전면적으로 베르사유 조약의 폐지를 통한 원상 회복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너무나 황당하고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히틀러는 너무나도 황당하고 비합리적인 주장이었지만 국민들에게 보이기에는 너무나도 마음에 드는 주장을 한 겁니다. 네. 이게 히틀러의 기본적인 강령에 나타난 그 노선이었고 이것을 중간에 대충 야 이렇게 하면 표가 떨어질까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표가 떨어져도 좋으니까 우린 이렇게 간다 이런 네. 거였죠. 그리고 나치의 또 하나의 핵심은 사회주의적 노선이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당명에 이미 민족 사회주의라는 이름을 표기했듯이 나치는 자본주의와 엘리트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를 기본 이념으로 제창했습니다. 대기업을 국유화하자. 노령연금을 주겠다.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 이런 전면적인 정책 과제를 제시한 거죠. 아, 급진적이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세계화에 저항하는 민족주의의 그러니까요. 상징이라니까요. 네. 민중의 생존을 책임지는 정치인. 당시의 조건으로 황당한 얘기지만 이는 또한 아주 급진적인 사회 개혁 방안이기도 했거든요. 네. 또 하나 극단적인 배회주의적 입장. 나치는 강령 4조에서 독일 민족만이 시민이 될 수 있다라는 입장을 통해 과거 독일의 민족적 영광을 자극하면서 이 민족에 대해 철저하게 배타적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트럼프도 그렇잖아요. 당선됐잖아. 한 걸음 나아가서 국민들이 기득권과 동일시하며 거부감을 갖고 있던 유대인 문제에 대해 반유대주의를 정확하게 천명합니다. 네. 특히 종교와 상관없이라는 말을 통해서 유대인이 개종했다 해도 인종적인 접근을 통한 인종차별 분명히 합니다. 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이 저는 뭐 이리저리 시대 조건에 휩쓸리지 않고 어쨌든 기본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해 갔던 것 그게 물론 이제 옳은 노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소수 정당으로서 자기 전략을 분명히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높은 점수를 네. 주고 싶네요. 네. 아니 뭐 최근 진보 정당이 소수 정당인데 끈질기게 진보적인 대안을 가지고 대중에게 접근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것이 것에 대한 아니냐. 아쉬움이 좀 있고 계급적 대안을 가장 대중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것에 대한 어떤 아쉬움이 좀 있는데 그런 것에 비하면 소수 정당의 전략으로서는 아주 명쾌하다 이렇게 그렇죠. 볼 수 있네요. 네. 그런 측면이 있어요. 나치 성장이나 오늘날 극우 정당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동안 전통적인 좌파 정당들이 어정쩡한 스탠스를 가지면서 그 자리를 내주고 있다는 점 부정할 수 없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극우가 득세하는 반대편에 현실에 대한 또 다른 거부를 내세우는 급진 좌파들도 부상하고 극우도 부상하는데 네, 그렇죠. 전통적인 좌파들이 몰락해가고 있는 게 음. 오늘 세계 정치의 흐름이고 1920년대 나치의 부상의 배경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네. 독일의 자라 바겐크 네이트의 부상에 대해 우리가 언급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 지난 시간에 언급한 바가 있었죠. 그런 의미에서 1930년 선거에서 나치와 함께 부상한 세력이 독일 공산당이다라고 하는 것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그리고 시사하는 점이 매우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현존하는 질서에 대한 과감한 전환에 주저하며 어정쩡한 스탠스를 갖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진보 정당에게 한 번쯤 물어봐야 될 질문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네. 세 번째 요인도 있습니다. 또 다른 요인. 네. 네. 이미 독일 국민의 정서를 이야기한 바 있었는데요. 독일 국민의 공통의 정서, 민족주의 흐름이 강력하게 부활합니다. 1918년 이후 패전에 따른 민족 자긍심의 상처를 크게 받았는데요. 이 독일 국민들은 민족주의를 내세우는 정치 세력에 대해 긍정적이었어요. 이런 정서를 이용해서 배후 중상설이 돌았고 또 배상금에 대한 압박, 이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돌아오는 군사 점령, 루르 지방을 점령당했잖아요. 네. 네. 이 국민들은 민족 감정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고 그렇지. 이 기류는 나치를 비롯한 극우 세력이 그 세를 확장하는 기반이 되고 네. 맙니다. 네. 그렇지만 1925년 이후에 민족을 앞세운 힌덴부르크와 우파 연정의 등장 이후로는 이 민족주의는 정치권으로 일정하게 수렴됐고 또 유럽 각국과의 배상금 협상, 로카르노 조약 이런 걸로 어느 정도 외교적 역량을 회복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민족 문제가 갖는 파괴력이 약해지기는 했습니다만 1928년 이후 3인당 연정 이후 우파 정당들이 다시 민족을 중심에 놓는 옛 제국의 부활을 꿈꾸기 시작했고 또 때맞춰서 대공황에 따른 경제 불안으로 똑같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강대국들이 이제 독일에 대한 압박을 다시 시작하니까 민족주의가 다시 독일 국민에게 강렬한 감정으로 타오르기 시작한 거죠. 네.
이런 기류 속에서 1930년 6월 프랑스가 베르사유 조약과 이를 이은 로카르노 조약에 의해서 35년까지 점령하도록 돼 있던 독일의 라인란트에서 철수합니다. 저 화면에 나오는데요. 프랑스와 접해 있는 독일 서부 지역입니다. 네, 저 보이죠? 네, 초록색 지역인가요? 저 네, 초록색. 그쪽입니다. 예. 네. 근데 이거는 그동안 외교적 노력의 성과였어요. 근데 독일 국민들은 이것을 바이마르 정부의 외교 성과가 아니라 민족주의의 승리다. 야. 이렇게 간주하기 시작한 겁니다. 정서가 이미 그렇게 네, 이미 민족주의를 경도돼 바라고 있으니까. 있었던 거예요. 아, 네. 네. 그래서 민족주의가 한층 더 기승을 부리게 되고 이 여러 정치인들이 독일 영광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다면서 베르사유 조약에서 뺏겼던 다른 지역들까지 다 찾아야 된다. 이런 선동에 합류합니다. 우파 정당들 또 심지어는 좌파 정당인 공산당조차도 이 민족주의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고 민족주의 감정을 경쟁하듯이 자극합니다. 그래서 이는 국민들의 민족주의를 폭발시킬 수밖에 없는데요. 그 모든 효과를 나치가 통째로 흡수합니다. 그러니까 나치만큼 처음부터 끝까지 패전에 대한 민족적 울분에 기반하고 그렇지. 또 유럽 국가들에 대한 분노를 어. 전혀 여과 없이 나타내고 네. 배상금에 대해서는 뭐 가차 없이 중단하자 이렇게 말해버리고 이민족 또 유대인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한 정당이 없었어요. 가장 분명한 정당이었던 그러니까 거죠. 대중들이 막 가려워서 막 차마 말하지 못하는 얘기들을 다 그렇죠. 해버리는 거죠. 자기네. 그러니까 예 그렇죠. 사이다 발언 이런 거. 어떤 정당도 어. 민족 감정과 관련해서는 나치에 필적할 정당이 없었던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숟가락 하나 얹으려고 해봤지만 어. 그동안 10년 동안 줄기차게 얘기한 나치를 따라갈 수가 그렇죠. 없었던 거예요. 국민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저것들이 정치적으로 하는 립서비스인지 아니면 줄기차게 얘기한 정당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네. 여기 하나 더 있는데요. 네. 독일 사회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고유의 종교적 지형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 분쟁도 있고 그것이 또 정당에 대한 지지 기반이기도 하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네. 했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건 그럼 갑자기 1930년에 나치에게 표를 몰아준 집단은 도대체 어딜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정당의 지지 기반이 옮겨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단적으로 말하면 카톨릭 신교도를 중심으로 했던 국가인민당이나 이런 데의 농촌 주민들, 농촌의 신교도, 그리고 도시의 신교도, 중산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확실한 기반들이 이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고요. 중앙당은 카톨릭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었고 3인당은 도시 지식인 계층과 중산층 노동자 그리고 공산당은 주로 도시 노동자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는데 네. 농촌 지역과 신교도들이 를 지지했던 국가인민당의 지지 기반이 통째로 옮겨지기 시작한 거죠. 아. 그리고 신교도들이 우파 정당을 지지한 것은 바이마르 공화국의 민주주의, 성평등, 성소수자 운동 등 신의 섭리를 배신하는 부패와 타락의 근원으로 봤던 것인데 이제 이것이 이쪽으로 옮겨오기 시작한 그렇군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나치가 이제 나중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폴크스 게마인샤프트 민족 공동체, 민족이란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과 이 농촌이나 신교도들을 중심으로 했던 종교 공동체라고 하는 운동이 결합하기 시작하면서 신교도들은 점점 나치의 마음을 뺏기게 되죠. 그리고 나치도 또 종교에 접근하기 위해서 연설할 때 이렇게 해요. 그리스도, 주의 말씀, 주의 사람, 주의 일을 중심에 두고 어느 편에 설 건지 정하자. 나치만이 하나님의 편이다 이런 거죠. 볼셰비즘에 맞서 싸우자. 복음주의야말로 독일 민족주의와 통한다.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접근하는 거죠. 놀라운 선거 전략인데요. 1930년 선거에서 3인당 지지자였던 중산층 일부 그리고 신교도를 주요 기반으로 하고 있던 국가인민당의 지지자들이 나치로 그렇군요. 옮겨갔다. 이렇게 말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심지어 국가인민당 지지율은 아예 지지율이 반토막이 나버립니다. 네. 아니 전 이런 현상이 좀 확 이해가 가요. 네. 사실 우리나라도 보수적인 한국교회가 국힘을 넘어서 자유통일당으로 네. 뭐 결집하고 그런 논리하고 절대적으로 비슷하잖아요. 오늘도 많이 봤어요. 네, 뭐 오늘 빨갱이 광화문에서 세상. 많이 봤어요. 오늘 봤어요? 네. 진짜. 여전히 윤석열만이 최고다. 윤석열을 구하자 이러면서. 네. 진짜요? 네. 미치겠다. 대한민국이 빨갱이 세상이나 성소수자의 세상이 되는 뭐 좌파 나라, 뭐 타락한 나라가 되고 있다면서 어쨌든 세상에 지치고 정치에 지킨 교인들을 모아가지고
정치 세력화하자 이런 네, 얘기들 그런 거죠. 하는 거잖아요. 전통적인 보수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고 분명하게 선을 긋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네. 그죠? 보수로부터 이탈하고 있는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흐름이 지속되다가 독일처럼 순간적으로 종교적 교파화에 따른 정치 세력과 극우 정당이 등장하는 이런 게 가능할까요? 글쎄요. 가능성이 오늘 있을까요? 광화문에서 보니까 한동훈을 때려잡자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예, 네. 예. 한동훈이 전통- 배신자가 됐구나. 예, 전통적인 보수가 뭐 분명하게 선을 긋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저 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종교적 교파에 따른 정치 세력과 극우 정당의 가능성이 있을까? 자유통일당은 성장 가능성이 있나? 이렇게 오늘 또 자꾸 오늘 얘기하는데 워낙 기독교 기반이 넓으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걱정은 좀 되긴 하죠. 누가 나와서 일찍이 정광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연설을 그 연단에 쓴 사람이. 그래요? 이제 바로 그 그룹들인데요. 저는 한국은 좀 다를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로마 교황으로부터 인정받은 신성 로마 제국을 뿌리로 하는 신정 국가로 출발했던 독일 제국. 그 네. 자체가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러네요. 이게 종교적 기반이 훨씬 가톨릭을 강. 믿든 신교를 네. 믿든 훨씬 더 종교적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는 나라이고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가톨릭이든 신교이든 그게 국민의 일상이에요. 더구나 신교도의 경우는 그 출발이 로마 교황에 맞서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부터 시작됐고 그 과정에서 로마와 대립하면서 독일 교회가 수립됐기 때문에 이것은 또 어떤 측면이냐면 독일 민족주의하고 통하는 거예요. 네. 당연히. 예. 그래서 독일 민족주의와 맥이 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나치가 내세운 논리들은 아주 강력한 흡인력을 갖게 된 거죠. 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조건으로 미루어 볼 때 일부 보수 교단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교회의 정치 세력화가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교회라는 기반이 있고 또 현재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들, 즉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에 반한다고 생각하는 도덕적 타락을 양분으로 삼아서 극우 정치 세력의 성장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지는 않지만 우리나라는 독일과 달리 국민 모두를 규정하는 종교적 일상이 없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들이 다른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특별한 대안이나 정책을 갖출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네. 아직 그렇게 성장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네. 봐요. 저는 한국에 정말 똑똑한 극우 정치인이 등장하면 네. 가능할 수 지금보다는 훨씬 넓은 지형을 가질 텐데 빤스 목사 막 이런 식으로 해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정말 정말 탁월한 극우 정치인이 있다면 아니 저기 유럽의 그 똑똑한 국민들도 속여먹는 극우인데요. 예를 네. 들면 뭐 우리 국민들도 엄청 똑똑하지만 가능성이 없다고 보지는 않죠. 네. 그렇지만 그래서 성장하기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한국 사회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고 정치적 불안과 민주주의 가치가 추락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보면 언젠가 이런 극우 정치 세력이 더 성장의 기반을 가질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라는 우려는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잘해야 되겠네요. 어쨌든 나치의 급격한 지지율 상승에 대한 이유를 저희가 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나치는 이제 독일 정치의 중심으로 들어섰고요.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기존의 정치권들 그리고 나아가서 유럽 사회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최근에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연달아 이제 급부상하는 유럽의 극우 정당들이 이렇게 막 우후죽순 막 성장하고 있잖아요. 미국이나 유럽의 리버럴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는 것과 거의 비슷한 모습이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되고요. 자, 이제 이런 변곡점을 지나면서 나치는 이제 1933년의 집권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 과정을 살펴볼 때가 와 있습니다. 과정을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얘기해요. 네. 넘어가기 전에 무시할 수 없는 요인, 나치의 급부상, 히틀러의 급부상에 넘어갈 수 없는 요인 하나, 바로 히틀러라는 인물입니다. 제가 방금도 중요하죠. 얘기했지만 인물이 하나 있다면 한국의 극우 정치의 세력도 맞아요.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아무리 정세적 조건과 기본 전략이 훌륭했다 하더라도 이를 끌고 갈 인물이 없었다면 가능한 일이었을까? 바로 히틀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유심히 본 그 기사가 하나 있는데 얼마 전 신문에
세계 가치 조사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요. 네. 월드 밸류 서베이라고 하는 데 여기 음. 통계 조사가 나왔는데 의회나 정당에 의해 견제되지 않는 강한 리더에 대한 선호도 조사였습니다. 네. 이 조사에 의하면 한국은 긍정 답변 67%가 나왔어요. 네. 미국은 38%, 독일은 24%가 나왔더라고요. 한국의 이 긍정 답변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막 진전되면서 민주화가 된 세상이 조금씩 열리던 90년대 정도에 이 강한 리더에 대한 긍정 답변이 32%밖에 안 됐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세상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강한 리더가 등장하기 신 이 조사는 최근의 조사인 네, 거죠? 이건 올해 조사입니다. 올해 네, 조사예요. 저도 봤어요. 근데 네. 67%나 네, 나왔다고요? 한국이 가장 높았어요. 아. 미국이나 독일이 낮은 것도 아니지만 한국의 경우 월등히 높았는데요. 어머 그러네요. 조사는 이 결과를 왜 이러냐? 민주주의에 대한 피로도, 정치적 혼란, 먹고 살기 힘든 현실, 민족주의에 대한 경도 등이 작동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고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트럼프, 그다음에 터키 에르도안, 러시아의 푸틴 등이 집권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세계적인 질서의 변화와 지금 얘기된 민주주의의 피로도 등등등이 중첩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써 있더라고요. 네, 이거는 이런 이 생- 기관의 분석인 거죠? 네. 네. 근데 이 생각해 보면 일반 국민들이 4년 전에, 네. 2년 전, 3년 전에 윤석열이란 새로운 인물에 대한 기대가 이것과 아, 전혀 맞아요. 상충되지는 않는 지점이라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네. 바로 1920년대 바이마르 공화국이 그랬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음. 바이마르 민주주의로부터 생겨난 혼란, 경제적 불평등, 강대국에 둘러싸여 조리돌림을 당하는 조국의 현실 이런 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강력한 리더에 대한 호감이 높았을 거고 여기 히틀러라는 인물이 등장한 거죠. 아, 네. 네, 아유. 맞습니다. 저도 히틀러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간과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히틀러는 국민들이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조건을 딱 뭐 여러 가지 가지고 있었는데요. 네. 기성 정치권이야 히틀러를 뭐 극우 정당 중 하나를 이끄는 전라도 말로 쬐깐 정당 하나 이끌고 있는 그저 그런 인물로 평가했겠지만 독일 국민이 좋은 시절로 생각하는 전쟁 시기에 철십자 훈장 또 맥주홀 폭동 이후에 보여준 모습 그 재판 받으면서 이렇게 떴잖아요. 네. 예. 또 대중을 사로잡는 연설 능력 이런 것들이 그동안 나치라는 정치 세력이 부상하지 못해서 드러나지 않았지만 독일 전체 국민의 생존이 파괴되고 또 민족주의 바람이 이렇게 막 일어나면서 그 과정에서 나치가 부각되고 히틀러는 자연스럽게 대중에게 전면적으로 드러나게 됐어요. 이 과정에서 히틀러는 자신이 국민에게 보여줄 기회가 없어서 보여주지 못했던 당시의 시대적 조건과 딱 어울리는 정치의 매력, 지도자로서의 자질 이런 걸 보여준 거죠. 무시할 수 없는 얘기. 네. 카리스마 있고 막 딱딱 끊어지는 연설과 사이다 발언 뭐 이런 걸 그건 뭐 애매하지가 않아요 입장이. 대중들이 그래서 뭐, 매료됐다는 예. 얘기네. 사회적 질서를 바로잡고 민족적 자긍심을 갖도록 해주고 뭐 정쟁만 일삼는 기성정당 체제를 종결시킨다고 하고 외국에 대해 분명한 목소리를 가차없이 내면서 베르사유 조약 폐기를 말할 수 있는 그리고 사회 기득권이 돼가지고 독일 국민에게 미운털이 박힌 유대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발언하고 이런 사람을 원하던 독일 국민들에게 히틀러는 그냥 딱이었죠 딱. 네. 여기에 뭐 탁월한 연설 능력, 단호함, 사태를 처리하는 재능, 또 무엇보다도 적에 대한 뭐 굽히지 않는 공격성, 개인적인 퍼스널리티 이런 것들이 독일 국민의 당시 요구에 너무나 딱 딱 맞는 부합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거기다가 잘 기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중적인 동력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 그 대중적인 동력이 일종의 폭력적으로도 가는데 나치 돌격대를 갖고 있었던 그렇죠. 거죠. 돌격대. 행동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대중부대의 존재 이런 형태의 정치가 사실 위험한 정치이죠.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단기간으로 이런 시대적 정서와 어울릴 때는 어쨌든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죠. 이런 정치의 흐름은 정강이나 정책보다 인물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매우 강력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우리나라 정치가 요즘 그렇게 가고 미국 있는 것 사례도 같은데요. 비슷한 거예요. 네. 미국 국민들도 사실 공화당을 선택했다기보다는 트럼프라는 인물을 선택한 그렇군요. 거잖아요. 네. 윤석열도 사실은 국민의힘을 선택했다기보다는 윤석열을 선택했다는 측면이 훨씬 더 강할 수 있습니다. 아, 네. 네. 네, 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나치의 히틀러가 아니라
히틀러의 나치였던 거죠. 네. 그 히틀러라는 인물이 있었기에 나치의 급부상도 있었던 거지. 나치가 급부상해서 히틀러가 부상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가들은 히틀러라는 인물은 나치라는 틀에 가두어서 평가해서는 안 된다. 히틀러는 히틀러 자체로 평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평가들도 있다고 하는데 히틀러에 대한 평가는 나중에 이제 한번 종합해서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 정치에서 사람으로 대표되는 팬덤 정치요. 이게 무시할 수 없는 것이긴 한데 그래도 민주주의라는 틀이 작동하면 최소한의 질서는 유지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심지어는 전체주의의 폐단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네. 그런 그렇죠. 생각이 네. 드네요. 그 나치의 부상 그리고 히틀러가 있기에 가능했던 그런 점 오늘 정치에서 또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큰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가 뭐 아까 이제 그 조사 결과를 얘기해 주신 것 강한 리더에 대한 호감도가 우리나라가 가장 크다는 조사가 정말 걱정스럽고 좀 놀라운 걱정스러운 부분이에요. 지점이네요. 예. 그리고 최근에 또 이렇게 막 더 강해지고 있다는 게 최근의 양상을 보면서도 이게 좀 들어맞는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스럽긴 하네요. 네. 하여튼 오늘 얘기가 이제 드디어 히틀러와 나치가 부상하는 상황까지 왔는데요. 오늘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 맞춰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지형이 형성된 독일의 정치 그리고 나치가 집권으로 가는 과정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네. 시간에 뵙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는데 애청자 여러분도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마르 공화국이 출범한 1918년에 정말로 바이마르 공화국을 원한 사람은 없었다. 바이마르 공화국을 받아들인 사람조차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사람조차도 온건 우파들에게는 사회혁명이나 볼세비즘이나 무질서보다는 나았고 온건 좌파들에게는 독일 제국보다는 나았던 어설픈 차선책이었을 뿐이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현장에서 히틀러가 총리가 되는 것을 보면서 평생 마르크스주의자로 살기로 결심했다는 당시 16살의 청년 에릭 홉스범은 후에 역사학자로서 바이마르 공화국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어쩌면 바이마르 공화국은 그 출발부터 운명이 정해졌던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4년 동안 21번의 정부가 들어서며 정치적 혼란이 끊이지 않았던 바이마르 공화국. 민주주의와 사회 진보를 책임지지 못하는 정치가 어떻게 붕괴되고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는지를 100년 전 독일이 아니라 오늘 여기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엔딩곡은요. 통일전선의 노래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한국에도 소개된 곡이기도 한데요. 나치가 집권한 1933년 직후 사회주의자들 간의 단결을 요청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곡이라고 합니다. 베르톨트 브레이트가 가사를 쓰고 한스 아이슬러가 곡을 붙였다고 합니다. 바이마르 공화국 당시에 공산당은 코민테른 방침에 따라서 3인당과 내내 불화했었고 결국 나치즘의 승리를 도운 결과를 낳았었죠. 역사의 가정은 없다지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두 정당이 통일전선을 이루었더라면 나치의 부상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Weil der Mensch ein Mensch ist, drum braucht er was zum Essen, bitte sehr.
Es macht ihn ein Geschwätz nicht satt, das schafft kein Essen her. Rum links, zwei, drei, rum links, zwei, drei, wo dein Platz genossen ist. Weil ich ein Genial Walter einmeinst und weil du auch ein Arbeiter bist. Und weil der Mensch ein Mensch ist, drum hat der Stiefel im Gesicht nicht gern. Er will unter sich keinen Sklaven sehen und über sich keinen Herrn. Rum links, zwei, drei, rum links, zwei, drei, wo dein Platz genossen ist. Weil ich ein Genial Walter einmeinst und weil du auch ein Arbeiter bist. Und weil der Prolet ein Prolet ist, drum wird ihn kein anderer befreien. Es kann die Befreiung der Arbeiter nur das Werk der Arbeiter sein. Rum links, zwei, drei, rum links, zwei, drei, wo dein Platz genossen